이 청담 게이트의 그 사실은 이제 첼리스트가 첼리스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첼리스트가한테 증거 없는데 이제 뭐 포기하시죠라고 설득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진모 씨죠. 그렇죠. 네. 진모 씨는 더 탐사의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불만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강진구 기자님께 좀 클레임이 있었죠. 항의가 좀 있었죠. 네, 뭐 진모 씨의 클레임도 있었고요. 또 진모 씨를 또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진모 씨한테 최소한 반론의 기회는 좀 보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일단 뭐 그런 지적들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진모 씨에게 반론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제가 요거는 꼭 저는 좀 억울해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김성수 TV가 반론기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탐사와 함께 김성수 TV가 반론기를 전혀 주지 않았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특친들에 대한 취재를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론기를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1월 17일 날 이미 저렇게 진땡님께 문자를 보냈고요. 문자 보내기 전에는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님의 어떤 그 전번을 갖다가 입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흔적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 같은 데 뜬단 말이에요.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다 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어떤 그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딱 뜨자마자 막 트윗으로 무슨 어디서 도대체 전화번호를 알아서 하면서 막 비난을 하시고는 차단을 해버리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반론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반론을 할 수 있게 접촉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저희한테도, 성수대로한테도 반론을 좀 할 수 있게, 좀 반론 보도를 전해줄 수 있게 네, 좀 오늘 뭐 허락을 해주십시오. 김성수 TV와 동시 방송을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같이 이제 반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네요. 지금 진모 씨가 지금 그 카톡을 다시 보시면 1월 17일인데 이게 오늘 캡처한 거죠. 네. 네. 지금 2달이 넘게 아직도 읽고 있지 않네요. 예. 네. 이게 좀 네. 일자가 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반론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이 진모 씨는 이제 그 김모 씨, 오늘 이제 방송할 건 이제 진모 씨, 김모 씨 딱 두 분인데, 이 진모 씨, 김모 씨 두 사람은 11월 12일서부터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조사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실의 길을 가려고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는 이런 트윗 친구들.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집요하게 왜 첼리스트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첼리스트에게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더더욱더 안전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진실 은폐를 권유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 트윗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진 씨한테 반론을 요청했던 것은 왜 이렇게 그 첼리스트에게 진실의 길을 배반하려고 했었던 김 씨를, 당시 최초에 개설됐던 대화방에서 축출까지 됐었던 김 씨를 왜 당신이 굳이 그걸 방장에게 초대해달라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그 보증까지 쓰면서 초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 김 씨가, 초대를 받은 김 씨가 지속적으로 첼리스트에게 안전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설득하다가 결국은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고, 그 변호사는 첼리스트에게 그 휴대폰 포렌식 참관 포기를 하도록 종용까지 했었던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건 진실이 이제 진실의 길이 아니고 결국은 안전한 길로 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김 씨와 관련한 이제 우리 진 씨의 입장을 하나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또 이 진 씨가 트윗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멘붕에 빠졌은 트윗 친구들에게, 아니 내가 들은 것은 중립지대에 있는 언론과 이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조선일보가 중립지역에 있는 신문이야라고 굉장히 본인도 의아하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 진 씨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변호사가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한 언론사를 택해서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변호사하고 뭔가 사전에다 뭔가 이들 간에는 묵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진지한 반론보다는 첫 번째 나온 반응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똑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그동안에 자신한테 반론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예. 좀 확대해서 하나 좀 봐보세요. 예. 저기 초록색 바탕은 제 질문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예. 이 부분이죠. 예, 저 하얀 부분 저 맨 두 번째 보면 저 위에 더 올라가시면은요. 첫 번째 이분이 반응이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히 아니 그동안 반론을 드리지 않은 듯해서 연락을 드렸다. 반론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을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반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반론을 좀 기다렸으면 왜 이제 연락했냐. 그렇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네.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네. 하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박경수 변호사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차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나요? 지금 제게 보내신 문자가 반론 요청 맞나요? 저한테 취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반론도 취재하려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반론도 취재입니다. 그리고 반론을 드리지 않은 듯 하신 게 아니고 반론 요청을 하신 적이 전혀 없잖아요. 라고 저게 뭐 아니 취재 기자가 반론이 없다라고 해서 반론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일단 본인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하시는 게 책임 있는 태도인 거지. 저게 정말 반론을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목매어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의 온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게 어쨌든 제가 다 참고 네, 어쨌든 뭐 예. 저런 뭐 섭섭함이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뭐 반갑게 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맞죠? 제가 좀 설득을 해보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늦었지만 반론을 듣고자 하는 거다. 그동안 반론 없는 보도에 대한 질책은 제가 수용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김땡 씨, 그 진 씨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한 길을 가고자 주문했었던 김땡 씨는 뭘 근거로 요거는 이제 그 방을 최초에 개설했었던 그 방장 이름인데 그 방장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방에서 추출됐었군요. 저 최초에 저 김땡 씨는 그 사람을 다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서 다시 초대에 불러들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애둘러 가요. 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저렇게 피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 프레임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국정원 혹은 세작 혹은 밀정이라고 단정짓고 그리고 글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모니터를 다 해봐도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국정원이다, 뭐 밀정이다, 세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성수 TV에서 따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가능성을 우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최초의 세상 밖으로 나온 게 11월 6일 날 이제 그 트윗 공간 그 이제 스페라고 한 대화방에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들 주목을 끌고 한때 많을 때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화를 이뤄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당연히 SNS 상의 그 실시간 그 여론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원한테 당연히 그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원들이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윗 이 공간 방을. 속으로 들어와서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왜곡되고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 이 진모 씨나 뭐 김모 씨가 선의로 자기도 첼리스트를 돕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권유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뭔가 배후에서 이러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공작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 당사자들이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제기한 거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당당히 해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려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11월 6일 날 방을 열었던 그 방장님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단순 청취만 하고 있으면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당신 마이크를 받아라.
듣고만 있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 대답도 없이 듣고만 있으면 그걸 차단하고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이라고 하는 곳이 누구든지 이렇게 스페이스가 떴다라고 하면 특친 중에서 그 스페이스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바로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알면 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걸 가지고 몰아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그런 논리적인 비약으로 완전히 앞뒤를 빼버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면 뭐 연락처 얘기를 계속 이어가네요. 아니, 지금까지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런 연락하신 의도가 믿음이 안 간다. 그리고 도대체 제 전화는 어떻게 아셨냐? 또 같은 얘기예요. 또 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진무 씨를 위해서 좀 반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충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분 입장에서도 저런 식의 반론을 보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욕 보이는 거거든요. 한 2번 정도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3번을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저기서 이제 조금 정색을 하고 제가 좀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반론을 들으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죠. 연락처를 알아낸 걸 책망하시겠다면 반론을 들으려 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심적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론 원치 않으시면 더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반론 기회를 충분히 드린 건데 본인이 저렇게 기분 나빠하고 귀찮게 생각하니까. 예. 그랬더니 또 저렇게 반응이 온 거예요. 저는 지금 기자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맨 처음 스페 친구들 뭐 블라블라 예. 반론 요청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네. 예, 저는 반론 요청을 주셨어야 하는 불안감을 맞는 느끼고 말이다. 있으며. 예, 문제를 삼고 안 삼고는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일도 못하는 상태고 정신과 치료 중인데 말로만 미안하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글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론 기회를 주라고 해서 좀 드린 건데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일단 방송을 내려달라. 방송을 내려달라. 예, 그 이미키 씨 최근에 영상 삭제 가처분 인용된 걸 보고 이분이 좀 영감을 그 얻으신 것 이후에 같아요. 또 문자군요. 예. 예. 그래서 기자님이 궁금해하신 분은 캡처본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캡처를 떠왔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어지는 캡처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대화방에서 축출됐었던 김모 씨가 예. 왜 김모 씨를 이제 축출이 됐냐면 이분이 멀쩡히 대화방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한 사람이 강연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듣는 일대 다의 대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듣고 하는 건데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장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예. 이 사람 뭐 염탐하러 들어왔나?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아니 좀 대화를 해보세요 하면서 대화권도 부여했는데 이분이 대화권을 또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동양을 탐지하는 기관원인가 이거 섬찟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방에서 이제 그 강퇴를 시켰는데 이 강퇴시켰던 이 사람을 이 진모 씨가 우리 방장한테 아유 방장님 뭐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좀 하면서 다시 초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방장이 불러드리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 저희가 묻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이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근거로 우리 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지. 예.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신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그래서 내용들은 그런 들어봤으면 부분에 대해서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그 뒤에 보내준 이제 그 트윗 이 캡처 화면은 그냥 아웃됐다가 들어온 그 과정 단순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해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다시 강퇴됐던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일 때 방장한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라고까지 강변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예. 그걸 얘기해달라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하고 이게 정상적인 저희가 이 반론 부여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좀 계속 궁금하네요. 좀 너무 이렇게 자기가 이제 힘들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그 궁금하신 부분을 보냅니다 했는데 뭐 궁금한 분이 그러니까 별 내용이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과정들 그냥 보여드린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퇴시켰던 사람 우리 편이라고까지 싸고 돌면서 다시 재초대했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건데
또 이것도 이어서 보면은 뭐 이것도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한 네, 거예요. 어떻게 과정을. 들어갔는지만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네. 되는 그 우여곡절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가장 들어갔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빼놓고 지금 캡처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본인이 왜 이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그 판단의 근거는 그렇지. 무엇인가? 예. 그냥 뭐 질문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이 저걸 제 그 질문에 대한 그 반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를 또 다시 또 한번 마지막 훈수를 둡니다. 네. 그 다시 재초대했던 사람은 트친이어서 이상한 사람 아닌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트위터는 원래 그래요. 별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이분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똥파리와 싸워온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똥파리들은 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그 마치 그 정치에 굉장히 이제 고관여층인 것처럼 그렇게 트윗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이재명을 악마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싸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나 진보야, 나 민주당 지지자야 그러면 다 받아줍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그 똥파리와 싸워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느껴진 획득된 그런 지혜만 갖고도 저렇게 쉽게 누구 뭐 몇 번 해봤는데 저 민주예요, 찐진보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진 씨가 다시 그 강퇴당했던 이 김모 씨 이를 이제 다시 이제 방으로 초대했는데 이 김모 씨하고 이렇게 트윗 공간에서 소통을 한 기간 게 한 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서로 뭐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진모 씨 자기가 올린 글에 이 사람이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건 얼마든지 지금 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자신을 뭐 특정한 정치적인 진보 진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꼭 그렇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저 진모 씨가 그 방장한테 이 김 씨를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편,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고 같은 어감이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장과 진모 씨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왔던 사이예요. 그리고 진모 씨가 이렇게 그 이재명 지지자로서 그 똥파리들과 싸워왔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장이. 그러니까 이 방장에게 있어서 이 진모 씨의 그 확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보증수표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그 입증을 해주고 어떤 근거로 뭘로 판단했길래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방장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차단하는 그런 막 굉장히 격렬한 그런 비난까지 하면서 서로 차단하기까지 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우리들이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런 설명들이 그냥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정상적인 지금 반론을 듣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끝까지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심껏 답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그리고 제보자에게 제가 살해 협박받은 건 알고 계시나요? 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왜 갑자기 제보자에게 본인이 살해 협박받은 건 알고 계시냐고 물어봐야 되냐고요. 실제로 살해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제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진모 씨가 사실은 제보자에게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들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그럼요.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다, 뭐 쓰레기다, 뭐 폭행범이고, 뭐 스토커고. 그 되게 이제 그 뭐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뀐 그런 사실관계가 스페이스에서 왜곡된 했던 많이 것들을 다 저희가 걷어냈는데 걷어내지 않고 다 들려드리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보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너무나 이제 이 진모 씨가 자기를 그냥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참다가 그 이제 주변에 있는 한 제3자한테 정말 진모 씨는 나이가 걸리면 내가 진짜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취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그건 살해 협박이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말을 싫다 이런 표시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걸 문자를 보낸 모양이다. 문자를. 근데 문자를 받았던 분이 또 이분도 주책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진모 씨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진모 씨가 이걸 가지고 지금 살해 협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살해 협박이라고 느끼시면은 이제 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진모 씨와 지금 뭔가 대화를 지금 하신 내용을 좀 설명을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반론이 네. 나오는데 이제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살해 협박은 알아보니까 저 녹색 부분이에요. 제가 답변한 게 살해 협박은 알아보니 좀 과장된 것 같네요. 여튼 그 부분은 그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보자한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초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네네, 부탁하면서 방초대 얘기. 우리 편이라고 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상한 편이라고 사람이 막 아니라고 하는 취지 정도의 얘기라고 해서 우리 편이라고 이상한 사람 아니다 정도로 너무 강한 신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개 씨를 김땡땡 씨를 우리 편이라고 할 만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박경수 변호사가 중립적 언론을 찾아갈 거라고 경찰 조사 후에 찾아갈 거라고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라면서 제가 해당초 묻고 싶었던 반론을 듣고 싶었던 예. 부분들을 제가 다시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그래서야 이제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저렇게 뭐 본론과 상관없는 얘기로 저렇게 오랫동안 갑니다. 기자님 남자가 여자한테 죽인다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기자님 부인이나 딸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그런 협박받아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나요? 전 그 후 극도의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로 병원 다니고 있고 제보자가 제일 지금 찾으러 달 때 기자로 하여금 미행 붙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길거리 다닐 때도 누가 미행하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자님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오로지 제보자 말만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보자보다도요. 제보자는 집에 갇혀 있고 꼼짝도 안 한다고 그 첼리스트가 여러 차례 백수다 뭐 꼼짝도 안 하는 집에서 갇혀만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별로 중요한 네네, 얘기가 이렇게 아니라서 좀, 네. 그런데 아니 저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그 협박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을 보셨잖아요. 누구한테서? 한동훈한테서. 근데 한동훈이 해코지 할까봐는 걱정 안 되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들은 지역적인 네네.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분이 진모 이제 씨를 뭐 이렇게 약간 다그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안 했습니다. 네, 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물어봤던 이제 이게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김모 씨를 어떻게 신뢰하게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로 트위터는 대화 몇 번 하고 같은 진영의 사람이란 게 확인되면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믿고 대화합니다. 혹시 트위터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현장의 소리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당시 김땡땡 씨 말을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 오해해서 추방했는데 김땡땡님은 우리 진영이고 같이 들어도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뭐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김땡땡 씨는 우리 편이에요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는 정도로 얘기한 네네. 거고 그런 정도는 트윗에서 다들 뭐 트윗 한두 번 정도 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모 씨의 이 답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진모 씨가 이제 자기의 그 발언 내용이 좀 뭐 오해가 있었다 혹은 잘못 이해된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의가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 씨의 발언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변호사 얘기도 좀 읽어드려야 될 네네. 텐데 가장 그다음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체리 그런 스페이스에서 대화방이에요. 종종 자기는 중립적인 언론사 찾아서 얘기하겠다고 한 게 기억나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그 중립지대 언론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체리 종종 대화방에서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기자님이 확보한 스페이스 들어보면 나올 텐데 이것도 자꾸 물어보시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은 뭐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영상 내려달라. 뭐 근데 이런 뭐 여기서 취지입니다.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저는 그 스페이스 다 들었지만 중립적인 언론사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중립적인 언론사라는 얘기는 한 적이 그 첼 입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네. 첼은 자기의 편이 돼줄 언론사,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저희는 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충분한 반론을
하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동안 본인이 이제 가장 억울했던 부분들은 뭐 본인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읽힐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본인을 뭐 세작이라든지 뭐 네. 공작,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공격을 한 것은 부당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경청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거 뭐 저희가 진 씨가 그런 예, 세작이라든지 정보원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을 좀 오늘 네. 또 새로 공개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이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바로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이 첼리스트가 만든 그 스페이스 방에 있었고, 예. 그 사람이 실제로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트위 예. 친구 5번으로. 예, 그렇습니다. 5번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과의 인터뷰 내용은 광고를 잠깐 듣고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진탱탱 씨하고 반론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김모 씨하고의 이제 네. 인터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근데 재미난 건 성수대로 채팅방에 네. 김모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예. 흐뭇해하시는데 예. 네. 자, 계속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김모 씨 또 혹시 뭐 반론을 또 주지 않았다고 할까봐 또 편집을 했다고 하는 얘기 할까봐 거의 풀로 인터뷰를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모 씨에게 저희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볼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최초의 그 대화방에 그 들어오게 됐는지, 들어와서 첼리스트를 만나게 되는지,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강퇴됐던 본인을 이렇게 불러들였던 진모 씨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최초의 첼리스트를 이제 그 케어했었던 방장이 운영하는 방을 놔두고 결국은 진모 씨하고 함께 다른 방으로 가서 예. 첼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실의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 진실을 이제 은폐하고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첼리스트가 결국 압수수색, 경찰 수사 앞둔 압수수색을 당하고 굉장히 공포심을 호소했을 때 변호사를 소개했고 그 변호사가 결국은 그 첼리스트의 휴대폰을 아무런 포렌식 참관 작업도 안 하고 경찰이 일주일 동안 주물럭거리게 만드는 일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인터뷰까지 하면서 결국은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못을 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의 가장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은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경위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우리 저 선생님 되시죠? 네, 강진기 기자님이세요? 예, 예, 예.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바로 알아보셔서 감사드리고. 예. 아니, 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자님. 물어보세요. 아, 기자님 솔직히 뭐 짬도 되시고 다 아실 텐데, 네. 뭐 작세가 아닌 것도 알 거고, 그리고 뭐 다 아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그때 지인 통해가지고 예. 그 바로 보내드린 거 아실 거잖아요. 왜냐면 현장 소리님이 예. 강진구 기자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그 스페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현장 소리님이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변호사 보내주고 현장의 소리님이 그 당시에 그 자기 그 뭐 진보 변호사 있다 어쩌다 하길래 나 그 당시에 누첼한테 그냥 쓰고 싶은 데 써라. 일단 급하니까 보내준 거니까 쓰고 싶은 데 써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경수 변호사를 직접 알지는 못하신다는 거죠? 아, 지인의 지인이에요. 근데 지금 지인의 지인이다. 그런데 일부 저기 트위 친구들한테는 그냥 본인이 아는 변호사를 이제 그 소개시켜주는 아니, 그거 다 아는데요. 하셔가지고 아니요, 지인의 지인이고 또 그 지인한 동생이 거의 뭐 일주일에 뭐 5번 이상 만나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리고 내가 뭐 직업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자님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변호사 하나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달라. 급한 거냐길래 급한 거냐 지금 바로 좀 보내라 해가지고 바로 보낸 변호사였고. 그게 이제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 들어온 날 그 소개시켜 당일날 어떻게 했냐면 우리 기자님이 좀 진실을 아셔야 되니까. 예. 뭔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이제 뭐 저 스페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스페 안 한다고 솔직히 쟤한테도 얘기하고 쪽지 같은 거 주고 받잖아요. 네. 왜냐면 뭐 트위터 계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6월 달에 가입해가지고 2020년 6월? 22년이요. 네, 2020년 6월. 예. 네, 그거 다 보면 나오잖아요. 제 트위터 네. 들어가면은 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솔직히 이제 제가 코인을 좀 하거든요. 네. 코인 정보나 볼까 들어갔다가 어쩌다 정치 트위터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알다시피 뭐 윤석열 개판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어찌어쩌다 연결이 됐는데 그 트윗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좀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좀 회의가 느껴져가지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맨날 이제 국힘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차단당하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 뭐 이제 나만 열받고 하기를 말았는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이제 트윗 그만하란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 뭐야 압수수색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 경찰인지 검찰이 와갖고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 영장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체리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 보낼 사람 없냐. 근데 또 여기서 우리 강진구 지사님 실수하신 게 체는 그때 변호사가 없었어요. 아예 변호사가 없는 상태니까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희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뭐 압수수색 많이 받아보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야 그 의연하겠지만 네. 그 체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뭔지 거기에 대한 구명성도 없었던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박경수 변호사는 이제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그 동생이 아는 일주일에 변호사. 5번이면은 토요일 빼고 다 본다는 건데 같은 직장 사람 직장 사람이겠죠? 근데 결국 나중에 얘기하지만 뭐 같은 직장 사람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같은 사회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5번 정도 만나면 평일날 그냥 단순한 사회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는 동생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소개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 그 당일날 뭐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그 당시에 첼리스트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는 그 첼리스트를 위해서 자기가 순수한 뜻에서 아는 동생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첼리스트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또는 그루밍하기 위해서 뭔가 대기시켜놨던 변호사를 사인을 보내서 그냥 출동을 시킨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바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도 흔히 이제 변호사 아는 변호사 있어라는 전화도 자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윗에서 만난 분에게 자기 지인도 아니고 지인의 지인인 변호사를 굉장히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뭐 소개를 시켜주고 심지어 지금 첼리스트 집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그 첼리스트가 아무래도 문을 톡톡톡 두드린다고 해서 변호사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는 변호사한테 그 강력 부탁을 해서 좀 빨리 좀 가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상식인데 이분 내가 아는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아니고 지인의 지인.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었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본인이 아는 변호사가 또 몇 명씩이나 있대. 있어요. 있는데도 굳이 아는 후배를 한테 SOS를 쳐야 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SOS를 치면 아는 후배한테 하면 바로 그냥 그 대기에 하고 있다가 마치 손살같이 나갈 거라고 하는 서초에서 광진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쉽지 아는 않습니다. 동생한테 그런 변호사 거의 전화를 없습니다, 했을까? 저는. 거의 없어가 아니라 제가 참 친한 변호사가 꽤 많은데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좀 나와줄래? 그래도 오는 사람 없어요. 네. 왜냐? 예. 정식으로 선임- 선임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네. 선임을 해달라 그래야죠. 선임을 하면은 일단은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인 거예요. 자, 압수수색 당일날 얘기를 좀 물어보셨나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첼리스트가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이제 그 2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SOS를 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네요. 예, 한번 설명 들어보죠.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저기 트윗 저기 공갈을 얘기했던 건가요? 압수수색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를 보냈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변호사를 보냈잖아요. 남면 처음에 남면 그러니까 변호사를 보내게 된 건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기 듣고 아셨으니까 네. 그래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신 건가요? 그럼? 스페에 다 나오잖아요. 스페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 버키님인가 그분한테 스페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소환이 당한 거야. 급한 일이라고 계속 그러길래
그 당시에 뭐 이제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 특친들 있잖아요. 네. 그 며칠 전까지 있었으니까 급하니까 막 들어. 그 최하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분에서는 지금 기억이 최하 씨가 날 부르지도 않았고 최하 씨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였고 다. 그리고 그 당시 스페에 날 불렀던 게 첼트친인가 누가 스페로 불렀어요 저를. 누가 첼트 불러? 뭔지는 모르게 기억 안 나시고요. 예, 그때 막 정신도 없었으니까 첼트친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러 들어갔더니만 변호사를 보내줄 사람이 없냐 난리가 난 거예요. 변호사 그럼- 보내줄 사람 없냐라고 이제 막 그 SOS 친 건 뭐 최하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건가요? 최하가 SOS를 쳤죠. 그러니까 최하가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최하가 쳤죠. 음. 최하가 쳤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변호사 없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아니 그때 들었나? 아무튼 왜냐면 최를 보통 스페 같은 경우는 근데 새벽에 그거- 자울자울하다 들었으니까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SOS를 준 거예요? 아니면 압수수색이 끝나고 난 뒤에?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2시간을 버텼어요 걔가 그 안에서 그 체리.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경찰에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인지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모르고 그냥 나도 그 당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뭐냐 수배 떨어지면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난 그건 줄 알았어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말 음. 그대로 영장 청구 끌고 간 줄 알았어요. 영장 청구가 온 줄 알았어요. 체포영장이라고 갖고 온 줄 알았어요 나는. 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만약 압수수색인 줄 알았으면은 그게 오전에 솔직히 그럼 오전에 그 저기 대화가 이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긴박한 대화가. 제가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트위터 알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막 오고 막 해가지고 그랬던 거라 거기까지 지금 오전인지 오후인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내 기억은 오후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시간대 기억은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러고 있다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고 하길래 나 뭐 체포영장에도 나온 줄 알고 네. 뭐 변호사 아니면 솔직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뭐야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문 열어주고 그냥 걔네들이 이거 그 갖고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난 이제 체포영장이 나온 줄 알았어요. 뭐 영장 갖고 왔대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는 후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변호사 하나 보내줄 사람 있으면 좀 빨리 좀 보내달라 하니까 일단은 그럼 하나 보낼 수 있으면 연락해보고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네. 뭐 경찰이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최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영장을 들고 온 그 경찰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긴급히 그 트위 친구들한테 이제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이 전에 듣고 아는 이제 후배를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박대용 기자나 저나 이제 그 압수수색 경험이 있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밖에서 본인이 압수수색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예. 2시간씩이나 기다려주지 않죠. 네, 문 따고 들어옵니다. 문 따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압수수색을 처음 당하는 사람은 밖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왔다고 얘기하면은 네. 문을 안 열어주고 2시간 동안 버틸 재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좀 압수수색 경험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을. 예.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근데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그냥 첼리스트가 공포에 겁에 질려서 그냥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과 2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온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 상태였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찰의 압수수색 그 집행 그 상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압수수색 현장을 잘 보여준 몇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박대영 기자님 압수수색 당할 때 그 문을 갖다가 어떻게 땄는지 그런 것들 보셨죠? 그리고 뭐 민들레에서 압수수색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강제 개방입니다. 강제 개방. 강제 개방하고 문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요. 예. 변호사는 나중에 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궈놓고 2시간 동안 그리고 2시간 만에 그 서초에서 광진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갔다.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스페에서 뭐 그 최하가 호소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날 스페이스에 최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스페이스에서 이런 호소를 했고 그렇게 호소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특친들끼리 토론을 했다라는 얘기죠. 특친들끼리 얘기를 하고 수배를 해서 그래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맞는 부분들이 물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그 김모 씨는
성수대로 채팅방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김성수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은 능력이 돼서 변호사를 2시간도 안 돼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 그 지인을 저 소개받고 싶습니다. 예, 지인을 꼭 좀 저한테 뭐 요즘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잘 못 만나신다는데 어쨌든 저는 제 그 직장에서 같이 김성수 TV에서 일하고 있는 PD님도 일주일에 닷새를 못 만나는데 그런데 그 분을 꼭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닷새 동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번에는 사실 이번 그 상황에서 가장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거는 물론 긴박한 상황이다. 문 밖에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라고 빨리 변호사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특친들이 다들 이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왜 김땡땡 씨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고 아는 후배를 그 상황에서 떼올렸을까? 이 후배한테 연락하면 변호사가 쏜살같이 그 현장에 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 저는 윤석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아,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진짜 진담으로 그렇게 몰아간다 또 그러지 마시고요. 다만 이 변호사들을 정말 이렇게 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뭐 로펌의 무슨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면 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김현장 로펌의 대표. 뭐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가능하죠. 네,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 어떻게 아는 후배한테 연락만 하면 바로 앰뷸런스처럼 대기업던 것처럼 싹 그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을 했는지 부분들 이게 가장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의문이어서 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아는 후배는 뭐 하시는 분인데 그 변호사? 제가 제 직업하고 아는 후배 직업까지는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냈어요, 제가. 직접 아는 변호사가 있지는 않으셨고요, 우리. 솔직히 당장에 제가 뭐 하는 일이 뭐 그쪽 계통이 아닌데 당장에 제가 변호사를 당장에 뭐 아무나 뭐 아시잖아요. 변호사를 보내고 싶다 해서 바로 따다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 후배가 생각났던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후배뿐만 아니라 친한 후배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친한 후배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 후배를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없죠. 다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이제 대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뭐 친한 동생들이나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한 동생 중에서 얘한테 지금 전화 더 돌리면 바로 지금 변호사는 넣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저도 그냥 그 당시 즉각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 후배가 변호사를 뭐 많이 안다든지 뭐 이런 걸 사전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 후배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후배가 딱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보내줄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걔가 보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안 들었던 거 내 입장에서는 그나마 확률이 높았다고 느꼈던 거고 그래갖고 그 당시 스페 뭐 녹취본이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거는 이제 이거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체포영장인지 압수수색영장인지 굉장히 첼리스트가 겁에 질려서 이제 SOS를 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뭐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지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뭐 지금 제가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기 수많은 지인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딱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하게 되는 아니 이 친구 말고도 많아요. 이 친구 많아도 많은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통화하는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통화하는 후배 있잖아요. 후배고 또 제 친구는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아예 뭐 후배하고 박경수 변호사는 어떻게 안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강진구 기자님께서는 강진구 기자님이 후배가 누구를 안다는 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했으니까 후배가 나한테 한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후배도 일단은 소개켜주고 나중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니까 나한테 딱 한다는 얘기가 형 그냥 일단 정치권에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정치권에 막 친구들 아예 하들 떼어버리고 후배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특히 관심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 그냥 모른 체 해라 그냥 다 그냥 그래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도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내가 후배랑 걔하고는 아예 첼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려요 지금도. 그리고 박경수 변호사도 마지막에 통화한 12월 달 있잖아요. 12월 몰라요. 천재 정수인지 모르겠지만 12월 달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박경수 변호사하고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박경수 변호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이런 얘기 어차피 뭐 강진구장이 다 녹취를 하시는 분이니까 기자 정신 있으시니까. 근데 뭐 무슨 얘기했냐면 나 이제 뭐 첼 관련해서는 뭐 나한테 뭐 굳이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뭐 끼기가 싫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딱 끝내놓고, 그리고 12월 달 이후로는 박경수 변호사한테 전화해보지도 않았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 그 후배를 그 후배를 떠올렸느냐. 네. 근데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처음 전화해서 너 변호사 혹시 알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그 통하는 후배가 그 후배 한 명이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 네. 근데 후배들 또 많대 또. 저는 솔직히 그 곽상도한테 고소당했을 때 딱 머리에 떠오른 지인이 있었어요. 예. 부장검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개업했던 내 후배.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관. 예, 정관이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건 그런 정도의 답변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러게. 그러면 아니었고요. 걔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진짜 친한 후배거든요. 그런데 거절하고 소개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또 한 가지.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어. 근데 야, 박경수 변호사는 또 정관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게 압수수색이 11월 21일 날 나왔는데 변호사를 그때 소개시켜 준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후배가 아는 변호사인데 12월 달까지도 그 박경수 변호사하고는 또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은 뭡니까? 첼리스트가 이제 2차 진술, 그 TV조선하고의 인터뷰 후에 2차 경찰 조사에 가서 이제 본인이 뭐 거짓말했다라고 뭐 이렇게 진술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이 청담동 게이트는 뭐 그 일단락 지은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죠. 이제 대대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건 죽은 사건이 되던 그 시점. 거꾸로 얘기해서 청담동 게이트의 모든 불씨가 다 꺼졌을 때까지 이분은 박경수 변호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그렇죠. 알고 지냈다. 12월까지. 예. 이제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박경수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한다. 12월 달에 지인자에게 연락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굉장히 청담 게이트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계속 단순히 그 압수수색 할 때 소개만 해준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6일 날, 11월 6일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김모 씨가 결국은 이 첼리스트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단초는 이제 11월 6일 날 이 트윗 공간에 첫 장이 섰을 때 이때는 이제 진모 씨가 이 방을 마련한 게 아니고 방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 첼리스트가 등장했던 그 방에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네.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강퇴당했다가 다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던 문제가 되는 진모 씨하고는 네. 또 과연 이런 정도의 신뢰할 만한 두 사람 간의 그게 친교가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게 왜 사건이 커졌냐면, 쓸데없이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거시긴 한데 오지랖이 넓어요. 어느 정도로 오지랖이 넓냐면은, 나 뭐 그날 제가 처음에 스페이스라는 걸 처음 해본 날이었는데, 방에서 나 쫓겨났어요, 한번. 그리고 일단은 통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쫓겨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놈이 쫓겨났다고? 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의심을 받았던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난 트위터가 뭐 그렇게 음모가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랐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님하고 원래 알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님은 근데 트윗 친구였어요. 그거는 특친으로 안 가요. 다 트친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 사람들. 다 죄다 트친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님이 오지랖이 넓어갖고 진짜 생판 뭐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막 나한테 막 트위터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쁘게만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오지랖이 넓고 동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은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시는 분이죠? 다 그래요. 그 방에 사람 중에 님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아무도 나는 트레이를 만났어도 한 번, 두 번 만난 걸 그냥 내가 한 번 만난다는 걸 정도로 알고 있지.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뭐 이렇게 평소 뭐 이렇게 뭐 트윗을 서로 오랫동안 교환한다든지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까? 죄다 그 방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님하고 두 분은
제가 22년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몇 월달부터 님하고 트윗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초 아무튼 늦지막하게 왔다 갔다 11월 10월 11월 10 아니면 11월 그치 내가 트위터에 처음 그 스페이스를 처음 한 게 11월 달이었으니까 11월 달 전후 빠르면 10월 11월 달부터 그때쯤일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하고 그 전까지는 저 교류가 없었고요. 그러면 뭐 그래봤자 교류하고 해봤자 왜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전에 교류하고 해봤자 왜 그거 뭐야 이런 대화적인 교류가 아니라 그 뭐야 왜 서로 그 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댓글에 그 뭐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글 써주고 뭐 그런 게 한 10월 달부터 9월 달 몰라요. 그건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것도 스페이스가 처음이었고 스페이스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날 변호사를 딱 소개시켜주는. 아니요. 그거 그건 아니고 아니고? 스페이스에 처음 들어간 날 이제 거기에 첼리스트가 들어와서 있었어. 자기가 이제 이런 내가 상황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이제 그 대화방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카운셀링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스페라고 하는 그 대화방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 공교롭게 그래서 첼리스트를 만난 거고. 이제 쫓겨난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왜 듣고만 계세요? 마이크 받으세요. 그런데 못 받은 것도 기능을 몰라서. 보통 그렇죠. 처음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몰라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방장은 자기가 말은 대화에는 참여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니까 자기를 의심했을 수 있다라고 한 점을 인정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쫓겨났는데 다시 그 쫓겨난 이 김모 씨를 이제 그 방 안으로 초대를 했었던 방장한테 계정을 불러주고 이 사람은 좀 다시 우리 편이다. 불러주세요. 예. 근데 그때 워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네. 이분은 뭐 트윗 공간에서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뭐 그냥 트윗 서로 마팔 한 번씩 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이런 표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내가 아무리 트윗을 몰라도 그 직접 대면을 한두 번 정도 해도 이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라는 얘기 그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직접 그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 트윗에서 그 더군다나 지금 이 김 씨 설명에 따르게 되면 대화로 대화방에서 진 씨하고는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방에서는. 시기가 막 오락가락합니다만은 뭐 10월 무렵 뭐 11월 그때쯤 뭐 이렇게 이 진모 씨하고 이제 그 팔로우로 이제 서로 교류를 이제 좀 하고 그냥 그 진 씨가 이게 올린 글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했던 그게 그 인연도 한 10월 정도 길어봐야. 근데 이 대화방에 처음 들어간 건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정도의 인연밖에 없었던 사람을 진 씨는 어떻게 강퇴를 당했던 이 사람을 그 방장한테 이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그리고 어떻게 기능도 모르고 했던 사람이 이 대화방에 처음 들어간 날 또 우연히 또 그 첼리스트를 맞닥뜨렸는지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우연이 또 우연히 겹치는 자꾸 겁니다. 반복되면은. 아니 근데 이 타임에서 저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기억을 돋궈주기 위해서 제보자가 이 사실을 더 탐사에 제보한 것은 뭐 10월 24일이 아니지만 10월 24일 날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먼저 알려지고 그리고 그날 모든 포털에 뉴스를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더 탐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방송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주일을 바로 이 화두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또 진진하고 대화를 하셨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우연들이 계속 겹쳐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그 타임라인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이 사실을 쫓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오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얘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아는 후배를 통해서 곽경수 변호사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 압수수색 그 현장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이 김땡땡 씨가 그냥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거는 모자라서 본인이 마음에 놓이질 않아서 직접 갔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또 자기도 압수수색 현장으로 달려갔다. 진짜 처음 본 사람. 그리고 저녁을 드셨대요. 같이. 보통은 그 변호사를 본인이 직접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후배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변호사가 가 있는데 자기가 좀
물론 이제 후배가 아파서 자기가 대신 갔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우연이에요. 또 하필이면 마침 또 아파요. 아픈 또 후배. 마침 또 아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그냥 사건을 단순히 첼리스트를 이렇게 조력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에 그냥 거의 그 주역이에요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이 압수수색 현장까지 직접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뭐 변호사를 선임도 해줬고 압수수색 현장도 갔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뒤에도 박형수 변호사 또 그 사무실도 방에 가고. 들어가서 그 냉장고가 2칸짜리 냉장고에 반찬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꽂혀 있어서 굉장히 참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구나 이런 상황까지도 파악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어쨌든 변호사를 이제 보내놓고 그 본인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압수수색 현장에 갔다는 이제 이분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첼리스트하고 우리 저 김님은 서로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아니죠. 한 번은 봤죠.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 그것 때문에 왜냐면 변호사를 내가 보내줬잖아. 어쨌든 내 지인 통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일날 내가 갔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왜 거짓말 안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도 한번 봤어요. 채를. 그때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네. 변호사 소개시 기준 다 압수수색 들어간다. 네, 아니다. 그날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갈까 말까 그랬단 말이에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소개시켜 준 저 후배가 그냥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되게 아팠어요. 그때 아파서. 예,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거시기 한데 그 당 아파서 이런저런 검사 받다가 아무튼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걔를 박형수 변호사도 어쨌든 김 의원님도 박형수 변호사를 그날 그런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처음 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화가 나는 게 지금 자꾸 막 도탄사한테 화가 나고 그러면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 있잖아. 나는 뭐 말 그대로 뭐 어떤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팩트들하고 너무 아니, 근데- 달라버리니까. 저기 뭐 박형수 변호사를 뭐 그날 처음 보는 거면 굳이 뭐 우리 김 선생님 무슨 이게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시죠? 저도 지금 이렇게 된 게 오지랖 넓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냥 그 단순히 그냥 좀 첼리스트가 많이 안 돼 보여서 그날 이제 변호사가 나는 조금, 참석하신 건가요? 그때 참석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됐나 가서 본 건데 네. 듣고 보니까 뭐 간단한 압수수색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담점 뭔지 둘이서 뭐 솔직히 내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니까 네. 그냥 부담점 뭔지 뭐 변호사한테 통화를 하고 좀 그랬던 부분인데 그것도 12월 달이면 끊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내가 덧담사 그 기자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뭐 첼리스트가 그날 저 변호사 만나는 자리에 우리 김 기자님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전 변호사 전화를 했죠. 근데 만약에 변호사 지금 후배놈도 안 가. 아무도 지금 변호사 딸랑이 보내줘. 그럼 웃기잖아요. 그날 일단은 가서 얼굴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갔던 거죠. 아니 어쨌든 우리가 저 김 기자님이 이제 소개시켜줘서 이제 만나는 거니까 그냥 그 변호사만 딸랑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그래도 따라가 준 게 좋겠다 싶어서. 그 후배놈한테 야 니 갈 수 있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에 형 미안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나라도 가야 되지 나라도 가야 되냐니까 형아도 갔다 와야지 이러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통은 변호사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직접 그 얼굴도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뭐 그냥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거죠. 그렇지. 본인이 가면 뭐 첼리스트가 또 경황도 없는데 그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처음 대면하는 남자들한테 예. 자기 만나면 집을 더 보여주고. 네, 좀 힘들죠. 보통은 글쎄요. 뭐 근데 저분이 다 그 이럴 때마다 항상 쓰는 표현이 있네 습관적으로 오지랖이 넓어서. 오지랖이 아 넓다. 오지랖. 근데 오지랖 그럴 때 이제 저는 발음으로 네. 저분이 최소한 부모님이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억양과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순천, 저기 할머니 할아버님이 광양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벌교 또 여수 이런 지인들 전남 친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대충 어디 그래도 북돈이 뭐- 남돈지 모르겠지만 호남 쪽 그런가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어쩌다 이잉도 나오고 거시기도 나옵니다. 빼박이죠. 그러면. 네. 자, 아니 뭐 익숙한 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임 계약이 없이 갔단 말이에요, 박형수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게 또 한 가지 의문점이에요. 보통 변호사가 그 처음 물론 이제 압수수색 같은 긴박한 그 상황에서 정식으로 선임 계약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계약서 나중에 쓴다 하더라도 대충의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정하고 해야죠. 또 그러죠. 구두 개혁을 하죠. 네, 그런데도 그 아무런 뭐 변호사비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손살같이 갔다는 거죠. 예. 야, 박경수 변호사는 멋진데요?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같은 네. 개념에 말했어요. 마치 이 사건이 언제든 이제 압수수색 걸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네. 돈도 필요 없어 변호사비도. 일단 현장 출동. 네. 대단하시네요. 네. 한번 들어보죠. 이분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때 갔을 때 이미 도착했을 때 변호사분은 미리 와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면 난 전화한 다음에 한참 오고 한 3시간인가 너무 내가 전화해서 변호사님한테 가달라 얘기하고 난 3시간인가 더 있다가 나는 어쨌든 갔으니까 뭐 이미 뭐 이제 뭐 그런 거 됐던 거죠. 변호사분은 저기 후배분한테 SOS를 치자 이제 바로 저기 거의 바로 현장에 간 모양이군요. 그럼 박경수 변호사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뭐. 근데 어쨌든 뭐 바로 갔긴 했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서초 쪽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네. 그러니까 뭐 먼 거리인지 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박경수 문을 변호사. 안 열어줬댔잖아요. 첼이 네.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줬대요. 아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도착한 뒤에 문을 열어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겁이 먹어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난 스폰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비를 다 못 내가지고 네. 좀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고 첼이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체리? 예, 첼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에 돈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니까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기자님도 이건 좀 잘 좀 아니, 생각하시고 그거는 박경수 변호사. 저는 이제 그때 그 압수수색 하던 날 그때 딱 한 번 본 거예요? 그렇죠. 제 입장은 그렇죠. 제 입장은 한 번 봤죠 그날. 그럼- 그 후에인가 통화는 계속했는데 얼굴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죠. 마지막이고 아니다. 한 번 찾아갔다 내가. 박경수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 가가지고 네. 좀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죠. 그냥 왜냐면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한 번 내가 찾아가긴 했네요. 그리고 눈치가 보였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아니 변호사비를 지금 응. 못 냈는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그럼 좀 지금 이제 변호사 비용을 이제 지금 첼리 음. 변호사 비용을 당장은 좀 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언제 한 건가요? 그리고 압수수색 당일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끝나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본인도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아주 뭐 이런 어디까지 이렇게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음료수라도 줄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체리? 박경수 변호사한테. 아니요. 저도 들어가고 있으면 박경수랑 변호사랑 셋이 붙으니까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후에 박경수 변호사랑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 어떻게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냉장고도 왜 쬐깐한 거 있잖아요. 2층짜리 옛날 거. 네. 그게 있었는데 네. 열었는데 그 있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막 반찬을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아시죠? 그 일반 가정집에서 막 이렇게 누가 얻어갖고 막 쑤셔 넣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그럼 이제 저 직접 본 거는 딱 두 번 본 거네요. 박경수 변호사를 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리고 통화는 그냥 통화. 이제 간간히 좀 12월 초까지는 하셨고. 11월 초인지 12월 중순인지 잘 모르겠는데 12월까지는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리고 전화는 주로 근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건가요? 박경수 변호사하고는? 뭐 그냥 뭐 첼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뭐 지금 솔직히 나도 궁금하니까 뭐 이제 대충 뭐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서 이 말씀을 아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진실을 갖고 싸우는 거니까 자기 뭐 무서운 게 없다. 두려운 게 없다. 왜냐면 자기는 뭐 진실을 갖고 싸우는 거고. 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거기서 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거기다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저한테 첼 얘기는 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씩. 경찰 조사 받으면 경찰 조사함을 받고 왔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씩. 야, 변호사비, 첼리스트가 변호사비 얘기도 하고 저분한테 처음 본 사이인데. 처음 본 사이인데 집까지 가고 또 변호사 사무실 또 가고 냉장고 다 열어보고. 네. 좀 신기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가 그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분한테 또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또 네. 하고. 이분한테 보고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인의 지인인데 네. 선임을 직접 한 사람도 아니에요. 첼리스트한테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쭉 이 사건이 이제 12월에 이분 이제 첼리스가 2차로 경찰 조사 나가서 거짓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이제 끝 나는 거예요. 네. 저쪽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또 변호사하고 연락을 했다는 거죠. 네.
좀 이 김 씨는 신기하네요.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변호사비, 첼리스트가 변호사비 좀 내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아니, 변호사비 못 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대신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어차피 처음 보는 사이인데 첼리스트 둘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변호사한테 직접 가서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이래서 미안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둘 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네. 굳이 이 사람한테 가서 변호사비 내가 좀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상합니다. 대신 좀 어려운 점 얘기해 주세요. 이렇다는 하여튼 건데. 뭐,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판단을 좀 네. 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7번째죠. 네. 조선일보를 박형수 변호사가 찾아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듣고 그래서 이제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도 그 워낙 그 트윗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욕 먹었군요. 왜냐면 저 다들 그 들었잖아요. 그 첼리스트가 사실은 뭐 윤석열 한동훈 만난 건 뭐 다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 가서도 그렇게 진술할 거로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조선일보 쪽에 이제 그 보도에 거짓말을 했다로 진술한 거로 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알고 조선일보. 보니까 이 김땡 씨가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또 조선일보 가서 인터뷰까지 했고. 예. 그러니까 당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 당연히 의심을 받겠죠. 의심받았겠네요. 예, 그 부분들에 그 부분 대해서 들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고 난 이제 다다음 날인가에 이제 그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체리. 아무튼 뭐 경찰 조사받다고 듣긴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조사를 바로 받으러 가기 전에 예. 박경수 변호사가 이제 그 뭔가 중립지대에 있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지대에 있는 신문사를 좀 찾아가서 좀 체리 입장을 좀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그 진하고 예. 그 버키하고 이제 대화를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박경수 변호사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그 조선일보 말 나오니까 응.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겁나 합쳐 먹었는데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올지 어디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박경수 변호사랑 채라고 이제 둘이서 먼저 어떻게 뭐 얘기가 오간다면 했겠죠. 근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첼트친들이 이제 나에 대한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지인의 진을 통해서 박경수를 보내줬는데 어쨌든 첼트친들이 다 진보인데 나의 지인의 진을 통해서 갔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말고 내가 박경수 변호사랑 뭐 엄청 친분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같이 술 먹는 사이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둘이서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좀 이제 조금 뭐 뭐야 저 사람 뭐 그런 시선이었겠죠. 뭐. 그렇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티친들도 다 분명히 확실한 진보인데 오히려 그 조선으로 가가지고 좀 이건 뭐지? 왜 그쪽을 통했지? 왜 하고만 언론사 중에서 이런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진이 네. 님이 이제 그 버키하고 대화를 하면서 11월 25일 5일 날 그러니까 11월 25일이면은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난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죠.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버키한테 네. 아니 그 조선일보가 그 중립지대에 있는 변호사야? 나한테는 왜 중립지대에 있는 변호사 신문을 찾아간다고 해놓고 조선일보를 찾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진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이는 이미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우리 박경수 변호사가 어떤 언론사 중립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찾아간다라고 한 얘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있겠죠. 뭐냐면은 뭐냐면은 네. 채라고 연락이 된 그 채리 되게 친한 사람한테는 자기랑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었다면 채리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쨌든 진님하고 채라고 친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만났든 간에 한 번을 봤든 두 번을 봤든 계속 그 진님이 채를 막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해줬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들었으면 채한테 듣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참 저분이 이거 들으면서 약간 그 진짜 전라도 사투리를 하네요, 이분이. 그렇죠. 예, 하네요. 예. 말투가 뭐 이렇게 쪼잉 이러면서. 예.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죠. 예. 뭐 이세창 씨하고 일단 뭐 좀 비슷하죠. 예. 예. 이세창 씨가 갑자기. 아니 예. 근데 그분 같은 생각이 경우는 잠깐 뭐 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사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억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젖어 우연, 예. 있고. 뭐 그건 뭐 우연의 충분히 우연일 네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그 부분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네. 예. 자, 그리고 이 대화가 지금 조선일보 대화는 지난번에 이제 버키랑 얘기하면서 예. 이게 나왔었죠. 예, 이걸 이제 김땡 씨는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 정색을 했는데 네. 진땡 씨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듣친들한테. 네. 난 내가 듣기로는 그 박경수가 변호사가 그죠? 중립 지역에 있는 중립적인 신문사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정치세가 없는. 정치색이 없는. 네. 예, 그런데 조선일보를 찾아갔다. 이제 정치색이 굉장히 매우 어이가 짙죠. 없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전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봐야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연결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첼리스트 얘기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거 참사연수님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그 최현님 변호사가 흘렸다는 거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짓말했다고? 알아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 박경수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흘렸다는데요? 아니 무슨 변호사가 무슨 중간 우리나라에 중간 언론사도 없지만 정치색 없는 데다가 중간 언론 찾아서 뭐 기사를 낸다고 그러더니 무슨 조선일보가 정치색이 없다?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신우 기자가 접근한 저 최현우한테 좀 접근을 했나 보는데. 요 대화가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가 11월 14일 날 나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트윗 친구들하고 근데 트윗 친구가 약간 변호사한테 의문을 제기한 거죠. 뭐 정치색 없는 신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조선일보의 그 첼리스트 변호사가 이걸 흘렸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계속 이걸 재차 물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땡 씨도 괜히 내가 이거 디펜스 쳤다가 나도 그 오해를 받겠네 싶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치색 없는 다 하더니 어떻게 이런 데다 했냐.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 같이 이제 동조를 하면서 변호사를 이제 책망을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자기가 첼한테 들은 것처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립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찾아간다고 해놨는데 조선일보를 가서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신문이야라고 하는 얘기는 사전에 이 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땡 씨는.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박경수 변호사가 경찰 조사 끝나고 나는 뭔가 한 언론사를 찾아서 인터뷰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 그 매체는 좀 중립지대에 있는 언론사들 거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사전에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신문이야? 나한테 내가 들은 거고 완전히 다른데 너무 웃겨.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때 저 트윗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제보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뭐 좀 난 중립적인 신문에다가 좀 제보를 하고 싶다. 얘기를 첼리스트가 한 것 같긴 해요. 그때 그때 같이 얘기를 할 때.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언론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그냥 신문에서 신문. 그러니까 여러 언론사들을 갖다 얘기를 할 때 이 언론사 더 탐사는 제보자랑 뉴스타파. 붙어 있어서 안 돼. 뉴스타파는 연락이 왔지만 나는 잘 못 믿겠어. 네. MBC는 안 돼. 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던 거죠. 아, 중립적인 얘기는 안 했군요. 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첼리스트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첼리스트는 그 얘기를 할 거는 자기가 직접 제보하겠다는 거지 변호사를 글로 보내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땡 씨는 아까 저하고 그 대화 문자에서 자기는 이건 첼리스트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트윗 친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중립 지역에 있는 신문을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조선일보를 가? 이 얘기를 첼리스트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첼리스트가 더군다나 이 진모 씨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모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많은 특친들한테 있는 가운데 첼리스트가 늘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진땡땡 씨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특친도 그 첼리스트로부터 그 박경수 변호사가 경찰 조사 끝나면 한 언론사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첼리스트도 결국 또 TV조선에다가도 제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조선일보, 첼리스트는 TV조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친들과 달리 그 진땡 씨는 뭔가 변호사, 첼리스트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한테 얘기했던 거 달리 박경수 변호사가 조선일보를 찾아가서 자기도 좀 의아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첼리스트가 혹시 좀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죠. 그 심지어는 이제 나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슬쩍 이 김땡 씨는 그 트윗에서 우리가 좀 뭐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리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첼리스트가 성남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했다 이런 식의 걸 전제로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안전해지려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김땡 씨는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첼리스트가 거짓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강진구 기자님을 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걸 완전히 청담동 술자리를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난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보자가 지금 그 누구야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 거짓말이 심했던 여라고 지금 얘라고 막 말하잖아요, 안 좋게. 그런데 난 그걸 보면 또 한편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히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첼이 어쩌면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거기 그러니까 혼자 생각인 거예요. 방에 사람들 그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목격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제 진짜 이세창으로 만약 바람이 난 거라 하면은 그 진짜 뭐 진짜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여자라 하면은 응? 그런 거를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웃기잖아. 자기를 좀 좋아해주고 좀 옹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 혹시 얘가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들더라고. 첼이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제 입장에 그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11월 6일 날 16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첼리스트가 네. 실제로 그날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목격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16시간 동안 다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듣는 것도 그쵸. 그것도 관심도 있었고 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재밌었고. 거기서 그냥 나 이거 남자친구 속이려고 뻥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 듣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첼리스트 그가 그 11월 6일 날 자기가 목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가 그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실망할 테니까 그냥 실질적인 이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좀 이렇게 안전한 쪽을 이제 택할지 좀 첼리스트 입장에서 그런 이제 두 갈래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나는 안전이었죠 그때. 네? 안전을 요구. 왜 그러셨나요?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번 기회는 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기회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그 당시에 습회에서 체리했던 얘기 중 하나가 자기가 증거가 없대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경우에 그 지금 당장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건데 증거가 없다는데 그럼 일단 안전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죠. 만약 경우에 기자님 내가 만약 경우에 진짜 그 습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화 한번 못 나눠본 사람이 그런다 하면은 싸워라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 봤다면서요, 11월 6일 날 스페에서. 네.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세창하고 이제 이제 불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슬쩍슬쩍 언급을 하면서 그 첼리스트가 결국은 굉장히 그 자신의 이제 그 부정한 행위를 덮고자 이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계속 관심을 끌고자 또 이게는 사실은 저는 이걸 가장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 본인은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첼리스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연민과 동정을 느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순간 이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건 굉장히 내가 기자란 말이에요. 기자를 상대로 해서 첼리스트를 굉장히 모욕적인로 지금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폄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지금 첼리스트한테 막 자기가 직접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얼굴도 지켜주는 모르는 거죠. 변호사 가려고 수호 천사가 돼준 거예요. 네, 현장도 가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12월 달까지 수시로 연락도 하고 모든 게 오지랖 때문이라고. 경찰 조사 받고 나서는 그 연락도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변호사로부터 뭐 연락도 받고 했던 그런 정도로 첼리스트한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싸늘해지게? 근데 이분이요 11월 14일에 첼리스트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네. 그날 첼리스트에게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당시에 저희가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트위 친구 5번입니다. 5번. 이 5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네. 예, 한마디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살아서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고 방을 여신 것 같은데 전 법적인 얘기를 좀 잘 모르니까 그걸 좀 끼고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싸움을 잘하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자나 변호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붙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 공개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첼리스트가 많지 않잖아요. 기자들이 막 까놓고 공개하려고 하면은 의 신상이 털리는 건 사실 그건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기자를 어느 정도 좀 의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께서 개런티 받으셔야죠. 개런티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강진구 기자가 12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진구 기자가 12스타고 하면은 거기에 붙여서 다른 기자를 좀 더 부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송사나 말씀 뉴스타파처럼 그런 데를 같이 붙이시던가 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자신을 가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 드리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가드는 그냥 솔직히 아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자들이 무료로 그렇게 방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요.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뭘 숨겨준다, 뭘 한다 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출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대가 누구냐면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개인 대 기업도 아니고 진짜 개인 대 어떤 조직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대 국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기자들도 자기네가 만약에 그저 좀 X를 가드해줄 정도라면은 가드가 가능할 정도라면 도움도 요청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가드고 그냥 단순히 내가 나는 어떻게든 솔직히 말하면은 나 그 윤석열 정부 어떻게든 그만두고 싶고 일단 뭐가 되든 간에 뭐든 던져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던져가지고 진짜 물고기라도 하나 잡고 싶어하는 심정이라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든 해보세요. 기자님 보여줄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X잖아요. 그리고 완전 입장 바꿔고 내가 X잖아요. 그러면 나라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말 그대로 가드 상태로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가든 것 같고 아까 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고소했다 했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땐 참고인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경우에 기자님하고 어느 순간 엮여갖고 무슨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참고인 이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로서는 참고인까지만이지만 잘못하면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또 그때 어쨌든 대응이 최고 중요하니까 상황에 따른 대응이 최고 중요하니까
좀 더 일단 저는 한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대응이 다시 필요해졌을 때 그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갖고 계신 게 계란이잖아요. 근데 계란 가지고 지금 일단 바위를 한번 깨보겠다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전 솔직히. 네. 지금 저희 친구 5번이 이제 박형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이제 이 하신 거죠? 당시 이 트윗, 이 대화방, 이 스페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특친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대화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자기가 그 당시 대화를 했었던 사람 한 사람 다 특정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말투를 이렇게 보도로 해도 김모 씨하고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입장도 거의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밝혔던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김땡땡 씨는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재판을 많이 받아봤다고. 예. 재판을 많이 받아봤다면 뭐 형사 재판이 민사 재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굳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많은 분이 왜 굳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는 친구한테 아는 후배한테 먼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재판도 많이 받았고 변호사가 있으면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를 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자기 아는 변호사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 차선으로 그 아는 후배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이게 상식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떤 기자들을 상대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기자들이 무료로 도와주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이비 기자들만 상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분은 어쨌든 이러한 그 사회 공익적인 일들, 정의로운 일에 무료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예, 어떤 캐릭터인지 본인 스스로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재판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굳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먼저 아는 후배를 먼저 떠올렸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압색 관련된 얘기죠. 예. 네. 네. 압색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힘들게 거기까지 갔잖아요. 압색하는 당일날. 그렇죠. 그리고 힘들게 또 그 변호사도 거기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했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 심지어 그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경찰 이제 이틀 후에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데 경찰 조사에서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걸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도대체 뭐 때문에 변호사가 갔는지 의문인 거예요. 네. 이날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했던 것은 그냥 첼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2대를 경찰관한테 넘겨주고 그렇죠. 그 휴대폰 이미징을 뜨는데 참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포렌식 할 때 참관하시겠어요? 아니요. 첼리스트는 그게 뭐 참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냥 다 참관 포기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서류 작업들을 다 이제 동의하게 해줬고 결국은 그 압수수색이 끝나고 난 뒤에 사건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날 변호사가 간 곳은 마치 휴대폰을 경찰관한테 순수히 넘겨주고 그냥 경찰들이 참관 없이 마음대로 심지어 일주일 동안 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주물럭거렸어요 경찰이 이것 네. 때문에 마치 이걸 위해서 변호사가 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막상 변호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지금 했다니까.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제 기억이 굉장히 구체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점, 그 지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전혀 못 하세요, 거의.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죠. 네, 네. 그래, 사건 당일날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차가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거짓말했다고 이제 진술했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쵸. 바뀌었어요. 그때 김현민 생각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모르겠다. 그 있잖아요. 아이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진술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거기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막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전을 취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강준 기자님도 조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말장난 잘하잖아요. 경찰들 말장난 좀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안전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차라리. 아니 근데 이제 이제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받기 그 이틀 전에 압수수색 자리에도 변호사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변호사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그 이틀 뒤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거는 다 그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틀 후에 다시 이렇게 이틀이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이틀이 경찰 조사를 이제 어떻게 받을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하죠.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자세히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의뢰인 그런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전화상으로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랑 이렇게 했던 것만 알지. 뭐 그 앞에서 뭐 어떻게 가자 방향을 어떻게 하자 말자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변호사도 그건 이제 채라고 변호사하고 따로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얘기죠 그러면? 그래도 강진민 장도 아시겠지만 네. 변호사 선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변호사가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음. 뭐 즉흥적으로 안 잡잖아요. 싹 다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다 한번 이틀 동안 뭐 이것저것 뭐 조사를 해본 다음에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지 뭐 이렇게 네. 갑시다 바로 그 자리에 얘기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댓글에서도 시민들이 이분이 이제 솔직히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쓴다. 네. 얘기를 좀 하시네요. 네. 아니 당연히 이제 경찰 변호사가 한 이틀 정도 사건을 뭐 꼼꼼히 검토해 본 다음에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방향을 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급하게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왔다고 얘기한다면 압수에 끝나고 난 뒤에 당연히 천천히 사건이 여부는 물어봤어요. 그럼요. 어떤 건지. 네. 그죠? 그날은 솔직히 그럼 뭐 많이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럼 바로 내일 뭐 혹은 그 다음 날 그렇죠. 그 수사받으러 가기 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에서 압수수색 하는데 왜 가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 소환이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소환이 있다는 것도 대략은 통보를 해줬을 거예요. 네. 오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가서 변호사가 알아서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할 거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저희들 상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거 이거는 저널리즘의 기본 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다음 그 얘기는 후배랑 박경수 변호사의 사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이제 13번 번호 띄고 14번으로 바로 갈까요? 그러면? 13번도 뭐 좀 들어볼까요? 냉장고 얘기? 네, 냉장고 왜냐면 이제 네. 그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11월 달이면 오래되지도 않고 워낙 예. 그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은 처음에 거기 갔던 시간이 언제인지 연락 받은 시간이 언제인지 이것도 자꾸 헷갈리고요. 밥을 먼저 먹었는지 냉장고를 먼저 열어봤는지 이런 것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무지 이분 얘기를 사실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예. 그러면 그때 저기 셋이서 만나서 이제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셋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변호사하고 우리 저기 님 같은 시간 같이 나왔나요? 아니면 저기 먼저 나왔나요? 먼저 나온 상태에서 변호사하고 체리 따로 또 얘기를 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이제 압수수색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세 분이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냉장고 네.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체리 어떻게 사는지 이제 처음 아셨다면서요. 예, 집도 그때 처음 봤죠. 와, 네. 그리고 진짜,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그때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김님하고 첼리스트 이렇게 세 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대화가 먼저 그러니까 나오셨는지 아니면 변호사님하고 같이 나왔는지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밥을 밖에서 먹었어요. 아 집에 밥을 밖에서 먹고 네. 그 집안에서 밥을 먹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탁 냉장고 열어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반찬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 아니, 밖으로 근데 같이 내가 나왔다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근처 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 근데 밥을 먹고 냉장고를 봤는지 냉장고를 먼저 보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네, 근데 밥을 음. 저녁이었겠죠 그러면 밥 먹은 거는 점심 그렇죠. 저녁에서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간대가 내가 오후였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저녁밥을 먹었어요. 네 저녁을 그리고 먹고 그리고 그럼 내가 그럼 늦게 변호사를 하고 소개시켜준 그거는 오전인지 점심인지는 모르고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하고 연락을 받고 났으니까 아침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아침은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침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침은 아니었고 네. 그럼 점심 가까운 시간이었겠네 그러니까. 오후였지 않을까? 저녁밥을 먹었으니까 오후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그때 갔더니만 밖에서 변호사랑 그 누구야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다가 뭐 왜냐면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 그랬겠죠. 밖에서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샤워 좀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그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짜 뭐 같이 뭐 셋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그걸 먹고 이제 같이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니죠. 그때 근데 내가 그 부분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냉장고를 분명히 열어봤는데 와 이거 심하네 이 생각을 했는데 막 김치 막 냄새 엄청 나고 냉장고에서 저녁을 심하네. 먹고 나서 같이 헤어졌는지 예, 그게 좀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지. 예, 가물가물하다.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변호사가 대충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대충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난 이제 그것도 내가 거기서 뭐 꼬치꼬치 캐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저녁 뭐 먹고 바로 헤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그 일행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흩어졌어요 다 내 기억으로는. 그냥 저녁 네. 흩어졌습니까? 예, 내 기억으로는 그때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지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집까지 받아주고 흩어졌나? 그래서 집까지 변호사 가고 내가 집을 받아주고 흩어졌나? 같이 간 다음에 흩어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흩어졌어요 그때. 밥 먹고 잠깐 이렇게 보고 흩어진 게 흩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간 거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 경찰 수사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갔는지 전에 갔는지 당일 갔는지 아무튼 며칠 안 돼서 갔어요 제가. 구체적인 걸 물으면 기억이 흔들리네요. 기억이 너무 힘들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변호사를 언제 소개시켜 줬는지 후배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데 이분은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던 게 오전 아침이었던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점심 무렵이었던 거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이 그 첼리스트 집에 도착했던 시각은 3시쯤으로 합니다.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같은 시각에 이 제보자 전 남자친구 집에도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서는 동태를 살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관련 그 공범들을 압수수색을 할 땐 동시에 들이닥칩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정천수 씨하고 우리하고 뭐 탐사 사무실 뭐 기자들 집 동시에 텁니다. 서로 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 남친이 3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각에 저는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지금 3시에 들어가면 첼리스트가 2시간 동안 버텼다면서요, 문 안 열고. 그럼 5시잖아 벌써. 그러니까 최소한 3시부터 5시 사이에 SOS를 쳐가지고 박경수 변호사를 이제 소개시켜 준 거로. 예. 그러면 오전 점심 무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오전 점심 무렵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가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경찰한테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한테 나가보라고 얘기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런 끔찍한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모 씨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세요. 해명을 하시고 싶으면 오전이나 점심 무렵이면 끔찍한 가정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라고 욕먹는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그러면 3시에 압수수색은 들어왔는데 압수수색 들어오기도 전에 김땡땡 씨는 경찰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빨리 가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라온누리님은 뇌피셜 오지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후 3시에 동시에 그 압수수색이 사실상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 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동태만 살폈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첼리스트 쪽에서는 문을 따고 들어올 수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이제 SOS를 쳤고 그리고 뭐 본인의 주장은 2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걸 듣는다고 쳐도 5시까지 이제 잡고 있었고 그때쯤 이제 그 변호사가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진행도 아무리 압수수색할 게 없다고 해도 최소한 1-2시간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때쯤 되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를 언제 소개시켜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시 이후에 소개시켜줬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그렇죠. 압수수색 전에 지금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거라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끔찍한 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김땡땡 씨 이제
아시죠? 정신 차리시고요. 해명 다시 하세요. 네. 예. 자, 그다음에 그 박형수 변호사와 자신의 후배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 대목도 들어보면 실제로 아는 후배가 있는지 아는 후배는 유령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가능케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후배는 박경수 변호사하고 좀 어떻게 가까운지는 좀 모르세요 혹시?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인의 지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뭐 말 그대로 또 친구의 여자친구가 생겨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 많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 워낙 뭐 변호사들 흔해가지고 뭐 자기 뭐 저 친구들도 뭐 이렇게 돌려보면 다 뭐 직접 변호사 아는 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후배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기 바로 아는 변호사 없어요? 한 명이라도? 아니, 저요? 예. 있긴 있죠. 근데 그 바로 보낼 수 이게 당연히 저도 아는 변호사가 있긴 있는데 바로 보낼 수 있다. 좀 그런 느낌은 좀 힘들었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화했고 그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런데 이제 전화 걸면 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죠. 근데 확신은 아니었고 그래도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인한테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린 게 아니고 딱 첫 번째 그 지인이 사람들이 갖고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연결이 근데 된거 같아요. 걔 안 됐으면 또 다른 지인한테 전화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인 전화 안 했으면 이제 뭐 나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을 그렇죠. 텐데 저 후배는 뭐 저기 그 박경수 변호사하고 무슨 뭐 지연이나 학연이 뭐 이렇게 통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김 기자님. 알면은 뭘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지인이 저기 뭐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저 경상도 쪽은 아니죠? 다 아니에요. 저도 서울이고요. 그리고 그 후배놈도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경수 변호사는 주로 대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나 또 처음 들었네 이거는. 학연 지연도 없었을 텐데 그쵸. 나 그건 또 처음 들었네요 또. 그러면 저 박경수 변호사를 그 저기 후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후배가 뭐 무슨 변호사를 좀 많이 할 만한 무슨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니 많이 알만한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 그냥 일을 좀 나름대로 좀 뭐랄까 좀 이제 변호사 좀 필요한 일을 좀 하는 친구예요. 변호사 일을 그래서 네. 박경수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문 변호사인지 변호사 걔가 아는 변호사들이 많은 건 아는데 자문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딱 그 여러 명 중에 딱 그 후배한테 딱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얘한테 전화 걸면 바로 긴급 필요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거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텐데 아마 당장 떠올랐던 게 그 지금 후배놈하고 계속 전화를 통화하니까 자주 통화를 하니까요. 뭐 같이 밥도 자주 먹고 하니까 일단 얘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이런 거였죠, 뭐 어떻게 보면. 그 후배는 저기 뭐야 지금 저기 우리 는 서울이고 후배는 인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고등학교는 아니고 무슨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까?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되게 사회에서 알게 됐는데 엄청 친해졌죠, 엄청. 사회에서 알게 돼. 사회에서 알게 됐는데 엄청 친해졌고. 그 후배가 저기 아는 변호사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평소에 했던 모양이죠? 아니죠. 예? 나 강진국 변호사 아는 변호사 많죠.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강진국 기자님이 변호사 많이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후배가 변호사를 많이 알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뭐 변호사 사무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테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요? 개인 사업하는 친구죠. 근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하면서 변호사를 특별히 많이 알 무슨 특별한 뭐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뭐 장사도 하고 장사도 지금 안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코인도 하고 또 이제 모두 준비하고 있고 막 이것저것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사 만약에 알아둬야지 좋잖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변호사 인맥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네. 저는 이제 후배가 인천 사람이라는 것도 조금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인천이 윤상현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지금 다 그 고향이 나와요. 호남, 네. 인천 네. 관련돼 있는 인사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서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고향이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전라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모님이 여수 순천이라고 하시는데 네. 글쎄요 본인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연극을 갖다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투리 되게 민감한데 네. 본인이 쓰는 사투리는 살짝 전라북도 쪽 사투리에 북도 쪽, 가깝습니다. 북도 그러면 쪽. 전주 쪽, 전북 쪽은 예. 또 이세창. 네, 이제 참 이리 출신이죠.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는 후배, 박경수 변호사가 있던 아는 후배는 정체가 사실은 좀 불명확한. 네. 그렇죠. 도무지 이분 설명 들으려고 한다면 그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바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으로라고 아는 후배가 떠올랐을 거라고. 왜 이 후배가 떠올랐을지. 예,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박경수 변호사한테 혹시 연락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결국 변호사 선임 경위가 이분의 설명 가지고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예, 박경수 변호사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락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막 결국 박경수 변호사가 제 전화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아하. 네. 박경수 변호사한테 문자도 좀 보내셨잖아요. 네네네. 문자 보냈는데 박경수 변호사가 답변은 안 하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썼다 지웠다 하는 모습 이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네. 우선 이제 통화 시도한 걸로 통화? 한 걸 먼저 듣죠. 그렇죠. 통화부터 들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시죠. 예. 네. 통화를 첫 번째 통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저 변호사 저기 소개를 우리 저 김 씨가 그 해줬죠? 네? 김 씨가 저기 소개해 준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한테 그 변호사 그 뭘 취재 목적으로 연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 강 기자님하고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변호사 그 선임 경위와 관련해서 일단 저는 뭐 변호사님께서 뭐 숨기실 게 없으면 몇 가지만 좀 전화 여쭤볼게요.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피하네요, 진짜. 근데 김땡땡 씨가 해줬죠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저 예라고 했으니까 저건 뭐 그냥 네. 그냥 뭐 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 답변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호사 선임 경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다는데 저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뭐 처음에 통화했을 때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제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안 받아서 네. 그래서 저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네. 제가 인터폰이 이제 낯서는 전화 보니까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내 목소리를 보니까 저렇게 또 황급히 네. 전화를 끊습니다. 두 번째 통화죠. 그래서 두 번째 전화는 우리 권지연 기자,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첼리스트하고 3자 대면을 할 때 참석했었던 우리 권지연 기자 전화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네, 보시죠. 예, 기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기자님. 하고 이거 변호사님이 강규 기자님이 소개팅 듣다고 하는데 거절하는데 말씀을 왜 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권 기자님이 취재하게 두시지. 좀 더 그러게. 반론을 듣게. 아니 왜 권지연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제 전화는 피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권지연 기자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면. 박경수 변호사가 얼른 전화를 또 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저하고 통화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의문점을 문자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답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답이 오셨어요? 아니요, 답이 썼다 반응이 지웠다 왔어요. 계속. 반응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보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카톡이나 그런 거 말고 일반 그 통신사에서 보내는 오리지널 문자 있죠. 네. 그 문자 보내면서 상대편에서 답변을 치게 되면 그 밑에 점점점점. 예, 물방울 모양이 막 뭉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건 뭔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좀 보였어요. 무려 한 2분 가까이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2분 꽤 긴 가까이 시간이네요. 뭔가 답변을 하려고 열심히 치셨는데 결국은 답변 못했어요. 희한하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디오를 좀 켜주시고요. 예, 저거요. 진짜 밑에 네. 하단에 점점점이 계속 떠 있어요. 박경수 네. 변호사 썼다 지웠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변호사 열심히 지금 답변을 저렇게 네. 썼다 네, 지웠다. 저렇게 한 2분 정도를 네. 저게 썼다 지웠다 2분 썼다 정도 합니다. 지웠다. 네. 예, 뭐 됐습니다. 뭐 저 정도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네. 2분 동안 저러고 있었습니다. 네. 야,
근데 박경수 결국은 변호사 뭐 못 보냈어요. 저 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했군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물어봤던 이제 문자로 물어봤던 내용이 네.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김영재 씨의 후배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봤고요. 네. 두 번째로 수임 계약이나 변호사비도 받지 않고 연락을 받자마자 압수수색 현장에 간 게 사실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건을 맡아달라는 전화가 온 것은 오전인가 점심 무렵인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는 이제 정답을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압수수색이 끝나고 그날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첼리스트와 따로 얘기한 게 없다는데 사실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첼리스트 경찰 조사 끝나고 중립적인 언론을 골라서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던 게 맞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5가지를 물어봤는데 네. 결국 이거를 읽자마자 뭔가 답변을 그냥 한마디로 퉁쳐버리려고 하고 뭔가 강진구를 제압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네. 이 문자, 기분 나쁜 문자를. 되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책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입을 다물은 것 같습니다. 무려 2분간을 저렇게 썼다 졌다 썼다 졌다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은 답변을 못했어요. 썼다 지웠다라는 네.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박경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네. 무려 2번의 전화, 1번의 문자. 본인이 또 반론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반론을. 그러네요. 네. 참 근데 지금 방송 중에 재미난 것은 그 특친들이 성수대로 채팅창에 와서 열심히 반론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 탐사 채팅방에는 못 들어가나 봐요. 아, 우리 또 왜 그러실까? 우리 또 네. 호위 무사들께서 글쎄요. 만만하신가 봐요. 예. 뭐 네, 참 아무튼 뭐 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댓글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뭔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에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전한 쪽으로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도 정말 안전한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안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안전인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들도 적지 않게 좀 볼 수가 있었네요. 특히 오늘 그 강 기자님 말씀대로 이 김땡땡 씨,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이 김땡땡 씨는 그날 박경수 변호사랑 언제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특이한 기억이잖아요. 그 수상합니다라는 이런 표현들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네, 안 뭐 좋아합니다. 몰아간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냥 뭐 제가 볼 의구심이 때는 있습니다. 요 정도. 예. 다 같은 표현인데.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하여튼 몰아가는 음모론을 갖다 풀고 있다고 굉장히 격렬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냥 저희를 좀 이제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민여러분 오늘 뭐 저희가 좀 더 긴 시간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시간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혹시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네네. 또 추후에 또 방송을 또 하죠. 네네. 네. 사실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취재를 또 할 수가 있었던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중요한 내용들 특히나 이 11월 21일서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조금 더 그 실체적 진실에 근접해가는 그런 취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착실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